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2월은 겨울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입니다. 우리말로는 시샘달이라는 예쁜 말로 2월을 부르는데요. 봄이 다가오면서 잎샘추위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의 끝달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2월이 겨울의 끝달이란 의미가 있다고 하니 이번 2월은 코로나 겨울이 끝나는 달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 희망을 품고 2월 2일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기숙사는 기존의 2주 자가격리를 위해 쓰이던 곳인데요. 남는 방 40개실을 무증상 해외 입국자를 위한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무증상 입국자는 별도 격리 조치 없이 귀가한 뒤 각자 검사를 받습니다. 길게는 3일. 이 기간 지역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입국자들이 중간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가족이나 타인들을 접촉하지 않고 안전하게 PCR 검사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기존 입소자들과는 동선이 아예 분리됩니다. 퇴소자가 나오면 방 전체를 방역하고 환기까지 거쳐 3일 뒤에야 새로운 입소자를 받습니다. 10시, 그 다음에 4시, 저녁 8시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각 복도라든지 방역을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직원 간이라든지 입소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은 전혀 없이 철저하게 방역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픽업버스를 타고 오고 이후 검사와 입소까지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고양시 민원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물은 결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4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도 17%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선별 지급이 우세했지만 40대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47%로 선별 지급 3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영아 종일제 가형 이용 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늘렸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코로나로 휴교 등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은 기존 정부 지원 시간 한도와 별도로 작년처럼 추가 돌봄 서비스에 대해 요금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학교 돌봄터를 신설하기로 발표했죠. 기존 초등 돌봄교실과 역할은 같지만 지자체가 운영에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돌봄 전담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모두 1,500개, 이른바 학교 돌봄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돌봄터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향후 2년간 돌봄 인원을 3만 명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돌봄터는 기존 초등 돌봄교실과 달리 학교는 교실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도맡는 형태입니다. 초등 돌봄교실과 같은 운영 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정규 수업 전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으로 2시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기존 돌봄교실을 학교 돌봄터로 전환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입장에선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돌봄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결국 학교 돌봄터가 기존 교실을 잠식해 고용 형태가 바뀌는 등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학교 돌봄터는 정작 학교와 단절되면서 학생 관리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이 될 뿐이에요. 학부모님들한테도 그 학교 소식 같은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의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지자체가 돌봄 주체가 되는 온종일 돌봄특별법을 추진하다가 돌봄 전담사의 거센 저항 이후 잠잠해졌던 교육계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정인이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 아동복지회는 지난해 상태 확인을 위해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양모는 거부했고 강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에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동행해 조사를 벌입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한 보호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은 신고 현장 외 장소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3월부터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아동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게 됩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2세 이하가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영아 보호를 위한 보호가정 200여 곳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 시간을 2배인 160시간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입양을 할 때는 입양기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결연위원회가 적합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하여 아동, 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 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실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드경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대안이 법무부와 협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실장은 아동이 학대 행위를 당하면 시군구청장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친권과 부딪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시설물 관리 실태는 아직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10cm 이상 높이로 차도 전체에 설치해야 할 과속 방지턱은 무늬뿐이고 횡단보도에 그려진 도색은 군데군데 훼손돼 엉망입니다. 시속 30km 이하 주행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표시 역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졌습니다. 많이 났어요. 여기가 언덕이 이렇게 내려가고 차들이 막 달리는 거 표시판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주변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 펜스는 오래전 훼손됐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2개 시군 내 초등학교 345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74%가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통해 모두 790건을 적발했는데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노면 표시 부적합과 불법 주정차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구역의 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 개학 전까지 부실 시설을 개선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0.9%, 10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2019년 1차 조사 때 1.6%였던 응답률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 등교 수업이 감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커졌습니다. 조사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1차 조사 때보다 3.4%포인트 늘어났는데 예년보다도 비중이 다소 커진 게 눈에 띕니다. 사이버 폭력은 중학교에서 피해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선 무엇보다 사이버 폭력 비중이 커진 것은 비대면 수업에 그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와 억눌림, 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사이버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정서적인 안정, 또 심리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방안들이 함께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대응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논문을 통해 학교 내 코로나 감염이 극히 적었고 등교 중지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코로나 속 등교 수업도 괜찮다는 취지인데요. 교육 현장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팀과 함께 발표한 논문입니다. 지난해 5월 등교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 청소년을 조사해봤더니 교내 전파는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기간 국내 확진자 가운데 0세에서 19세 확진자 비율은 7.2%였고 학교 폐쇄 전후가 차이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학교도 나름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에만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학교라는 곳은 철저히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끼리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섞이거나 그것도 아니고. 전면 등교 수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들이 더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가 조금 걱정되고 등교 일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아요. 무증상 애가 뭐 교회 수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인원이 좀 많아지면은 어떤 아이가 사실 무증상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3월 신학기 전후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등교 수업 확대의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야 되는 거죠. 교사들을 사실은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 그 상태를 보고서 이제 등교를 점점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확진자가 아직 그렇게 안 줄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학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만 마련된다면 등교 수업을 통해 오히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생소했던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발 위기에 지난 1년은 경제는 물론 우리 삶의 모든 면이 송두리째 흔들린 시간이었습니다.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세 글자가 이 정도까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곤 감히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높은 전염력에 예측 불허의 변이까지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 전 국민이 마스크가 일상인 생활을 했음에도
지난 1년간 7만 3천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36.45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지만 희생은 작지 않았습니다. 1,2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 밥 한 끼 하기도, 시장 상인과 흥정하면서 장을 보기도 어렵게 만든 감염병의 창궐은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면 소비 생활의 위축은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부터 앗아가 지난해 취업자 수는 22만 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입니다. 해외 각국도 코로나에 강타당하면서 상반기엔 수출이 마이너스 25%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반기엔 그러나 언택트 생활화로 수요가 폭발한 반도체 등의 선전에 반등을 이뤘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이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적표로 기록됐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도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화 신호등을 통해 아이와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지 멋진 아이 골든벨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녀와의 멋진 대화를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나의 대화 신호등 알아보기입니다. 신호등은 안전한 교통 질서를 위하여 색으로 교통 조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한 교통 질서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빨간 신호등은 운전자에게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의미하여 멈추라고 신호하듯이 자녀와 부모의 대화에도 대화 질서를 위해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빨간 신호등을 켜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가령 아이가 우유컵을 만지려고 하다가 쏟을 뻔합니다. 그때 아이에게 화를 내며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만지면 쏟아져. 라고 말하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는 마음속으로 우유 마시고 싶어서 그랬는데 엄마는 왜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하지? 정말 속상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하거나 내 말만 하려고 할 때는 우선 대화를 멈추고 빨간 신호등을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대화는 멋진 대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란 신호등을 켜서 가장 멋진 대화를 위해 필요한 말을 생각하고 초록 신호등을 켜서 대화를 하면 멋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신호등을 잘 활용하기 위해 먼저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보며 이야기하셨나요?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나의 대화 수준을 한 문항씩 읽고 체크해 볼까요? 해당하는 문항의 내용을 읽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초록색,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란색,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빨간색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가장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멋진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스스로 멋진 부모라는 확신보다 훨씬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합니까? 당신은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줍니까? 당신은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까? 당신은 아이의 표정, 몸짓의 표현도 들어줍니까? 당신은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아이 말에 맞장구 치며 추임새를 넣습니까? 당신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합니까?
당신은 아이에게 사실에 입각하여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합니까? 당신은 아이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칭찬해줍니까? 당신은 아이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말을 해줍니까? 모든 문항을 체크하셨으면 가장 많이 나온 색이 부모님 스스로가 진단한 자녀와의 대화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신호등은 어떤 색이 더 많으신가요? 빨간 신호가 많다면 아이와의 올바른 대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란 신호가 많다면 아이와의 올바른 대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초록 신호가 많다면 아이와의 대화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아이가 부모님이 자기 생각을 들어주지 않고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매일 부모님의 대화 신호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멋진 대화를 위해 나쁜 대화가 예상되면 스탑을 마음속으로 외치며 멈추시고 띵크를 외치면서 생각하고 do를 외치면서 대화하기를 실천해보세요. 자녀와의 멋진 대화를 위해 자신의 대화 신호등을 살펴보고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도전해보세요. 먼저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공백 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1월 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보다 쉽게 자립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자립정보온을 1월 18일 출시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후 1년간의 발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1년간 누적 확진자는 73,115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41명, 누적 사망자는 총 1,283명입니다. 용인시는 2020년 숫자로 보는 용인시의 인구변화 보고서를 통해 인구변화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용인시 인구 성장률을 약 1.87%로 예상하고 연말엔 용인시 인구가 11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30여 명이 숨진 데 대해 백신과 연관성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원은 노르웨이의 요양원에선 하루 평균 45명이 사망한다며 백신 접종 뒤 숨진 사람들의 치명률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사망이 백신과 관련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의 열쇠는 백신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백신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이제 시작될 우리나라 백신 접종은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